안녕하세요. 올랜도 캠입니다. 오늘 또 시황 분석과 더불어서 종목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다우는 0.65% 하락했고 나스닥이 0.84%, S&P 500이 0.67%, 러셀이 1.08로서 러셀이 좀 더 많이 하락했죠. 러셀은 금리에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자, 기업의 이익이 금리하고 많이 연관돼 있죠. 이자를 많이 쓰니까 자, 그로 인해서 이것들이 하락이 좀 더 깊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막판으로 갈수록 힘이 없다는 것이 느껴지고 있죠. 전강 후약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 아직까지 주가가 완전히 반등해서 올라가기는 좀 힘든 모양이 있다.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는가. 자, 아무래도 금리에 영향이 있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하루 동안 맵을 보시게 되면 아무래도 기술주 중심으로 그렇게 올라가는 폭이 없었죠. 자, 올라갔던 것들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많이 떨어졌던 종목들이 있죠. 인텔도 마찬가지고, 자, 그런 것들, 샌디스크 이런 것들이 좀 올라갔고, 아무래도 다른 것들은 크게 올라가지 못했다. 특별히 저 소프트웨어 쪽으로 좀 올라갔던 종목들이 또 오늘 장에서는 좀 내려가는 그런 모양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구글과 메타라든지 지금 아마존과 테슬라 역시도 힘을 못 쓴 하루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대신에 이쪽은 좀 하락을 했지만은 헬스케어라든지 이쪽 있죠. 즉 말해서 다우 쪽은 그나마 조금 올라가고 있는데 경기 방어주 중심으로 좀 올라가고 있죠. 유틸리티 에너지, 그 다음에 헬스케어 이런 쪽으로 컨슈머 디펜스, 즉 말해서 장이 안 갈 때 가는 종목들이 가고 있고 장이 가는 종목들은 계속해서 좀 떨어졌던 하루였다. 저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러셀 2000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블룸에너지 많이 빠졌던 종목들이 있죠. 약간씩 반등이 들어있고 크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들어왔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제 테크놀로지 중심으로는 많이 빠졌던 종목들은 조금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에너지라든지 지금 이제 장이 좀 안 갔던 종목들이 있죠. 그러니까 유틸리티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지금 다우가 갔던 종목들이 좀 올라가는 모양이 있었고 나머지 잘 가는 종목들은 조금은 쉬는 가운데 있다. 저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루 동안의 퍼포먼스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장이 가는 종목들 보시게 되면은 헬스케어, 에너지, 유틸리티 이쪽으로 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11개 섹터 중에서 한 5개는 움직였고 나머지 6개는 안 갔다. 자, 그 중에서 가장 안 갔던 것은 베이징 머티리얼스가 한 2.5%로 안 갔고, 자, 여기서 보셔야 될 것이 테크놀로지가 그렇게 하락의 폭이 그렇게 깊지는 않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좀 내려오면은 그만큼 일단 매수세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든지 지금 이제 이런 모습들이 있죠. 샌디스크 이런 것들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낙폭이 과대될 때는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금리 한번 보겠습니다. 10년 2년물 금리 있죠. 이것도 1.58% 상승한 4.11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금리가 이렇게 뛰면은 주가는 가기가 힘듭니다. 안전자산으로 일단 돈이 많이 모이죠. 아무래도 가만히 있으면은 안전하게 내가 4% 5% 벌 수 있는데 굳이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주식을 갖다가 왔다 갔다 하는 위험 자산에 넣을 필요 없죠. 그러니까 금리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은 주가가 올라가기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와 더불어서 지금 10년물 보게 되면 10년물도 지금 4.65까지 가고 있습니다. 뭐 5%를 지금 간이 많이 하는 그런 입장이 있죠. 30년물도 마찬가지로 5.17%까지 올라가고 있다. 뭐 6%까지 가냐 마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안 좋은 모양이 있는 것이 현재 국채 금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물론 미국만 이런 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이런 모양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요 차트 하나 보시게 되면 30년물 금리 자체가 상당히 우려스럽죠. 5%가 넘어가고 있으니까. 자, 그로 인해서 요거 위에 있는 것은 미국 거고, 그 다음 UK, 젊은이, 재팬 이런 것들의 30년물 금리다. 얘도 마찬가지로 같이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얘만 올라가고 있는 게 아니라, 자, 그런 가운데 때문에 동반으로 상승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금리 자체가 같이 올라가는 거지 따로 노는 것은 아니다. 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얘들이 먼저 좀 갖는 것에 따라서 아무래도 이렇게 가고 있는 게 아니겠는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이유는 요때 이미 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얘는 좀 내려왔지만 그래서 지금부터는 일단은 미국이 좀 따라가고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국채하고 지금 이제 우리 주식하고의 좀 메커니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홀드 P 레이쇼 있죠. 이거 자체가 21배수입니다. S&P 500의 포홀드 P 레이쇼가 21배수 정도 받고 있는데 제가 1 나누기 PR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1 나누기 PR의 역수는 주가 수익률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주가 수익률이 됐을 때 그러니까 1 나누기 21 정도 하면은 주가 수익률이 나오겠죠. 자, 그와 더불어서 이것이 훨씬 더 커야 되겠죠. 10년물 금리가 지금 이제 한 4.7% 정도 되고 있으니까 4.66 얼마 정도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반올림하면 4.7 정도 되고 있다. 4.7보다 크게 되면은 우리가 주식에다가 투자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채권에다 투자하겠죠. 자, 거기서 그걸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1 나누기 지금 현재 21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21 하면은 지금 모습에서 4.7%밖에는 안 나온다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투자해가지고 아무래도 투자를 한다 해가지고 반드시 수익이 또 나온 건
아니죠. 자, 그 정도 위험 자산을 가지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거밖에 안 나오는데, 자, 가만히 있어도 4.7%를 채권에서 준다. 자, 그렇다면 굳이 여기다가 내가 돈 넣을 필요 없죠. 자, 그런 가운데 있다면 돈이 이쪽으로 안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쪽으로 돈이 가지. 자, 그렇게 했을 때는 돈이 안 가니까 유동성이 안 따라주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쪽이 아무래도 지금 채권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주식은 올라가기가 힘들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다면 이쪽에 금리가 뛰게 되면은, 애니메이 지금 채권이 뛰게 되면은 주식은 가기가 힘들다. 자, 그런 모양이 현재 모습에서 나타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없애기 위해서는 호르무즈가 빨리 뚫려야 된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금리가 올라가는 이유는 지금 이제 US 오일이 있죠. 크루드 오일이 지금 104달러를 기록하고 있고, 브렌트유는 111달러까지 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주가가 상당히 좀 올라가기는 쉽지가 않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21선에 걸쳐 있는데 아직까지 내려온 폭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내려왔던 폭을 본다면 지금 이제 한 2.5%까지 내려왔으니까 좀 더 내려올 수 있겠고, 뭐 스토캐스트 이런 것들도 바닥까지 내려오려면 아직까지 시간도 있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고 좀 기다려야 되겠고, 자, 추세는 일단 약간은 꺾여 있는 추세가 있습니다. 즉 말해서 이때까지 강력하게 올라갔던 추세 있죠. 자, 그런 추세는 좀 꺾여 있다. 그래서 이런 추세는 아직까지 나타나려면 좀 힘이 들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 자, 피보나치로 봤을 때 저점에서 올라갔던 폭 있죠.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그 다음에 일단은 우리가 한번 봐야 될 조정 라인대를 보시게 되면 요 라인대, 정말 한 7,250대 정도가 1차적인 지지 라인대. 제가 보는 관점은 7,300대 정도 보고 있는데, 뭐 조금 깊게 본다면은 7,250대. 그 다음에 두 번째 라인대가 본다면 7,080대. 7,000대만 지켜준다면은 주가는 다시금 반등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까지 내려온다면 고점 대비해서 내려왔던 폭을 본다면은 한 5% 정도까지는 우리가 일단 조정을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여기서 섣불나게 일단은 지금 이제 뭐 싹스를 한다든지 3배짜리 이렇게 레버리지를 한다든지, 자,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죠. 어디가 바닥인지 모르는데 조금 내렸다 해서 이제부터는 주가가 반등한다. 자, 그렇게 보긴 힘들다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때문에 이렇게 레버리지 쓸 때는 아니고 좀 많이 빠진다면 그때부터는 좀 분할 매수 관점에서 들어갈 때지, 여기가 완전히 레버리지 풀 레버리지를 쓰면서 주가가 여기서부터 급반등한다. 자, 그렇게 보셔서는 안 되겠다. 그 이유는 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나스닥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점 대비해서 내려왔던 폭을 본다면 뭐 크게 내려온 게 없죠.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 3.61% 정도 내려왔으니까 나스닥이 좀 등락이 심하니까 좀 더 많이 내려올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한번 봐야 되겠고, 자, 21선이 지켜주고 있는데 21선이 안 지켜지면은 요 라인 때까지도 내려올 수 있겠죠. 24,500대까지도. 많이 내려온다면 그렇게 내려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점이 어디일지를 모르기 때문에 조금은 기다려 보시면서, 자, 아무래도 좀 많이 내려왔다 싶은 종목들 안에서는 분할 매수가 필요하겠죠. 자, 그런 것들. 자, 다우 역시도 아직까지도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상승 추세는 아니고, 그래서 고점을 갖다 돌파하지 못하고 있죠.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이고, 러셀도 마찬가지로 좀 많이 내려왔습니다. 러셀은 더욱더 많이 내려오죠. 고점 대비해서 내려왔던 폭이 벌써 한 6% 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올라갈 때도 급하게 올라가지만 내려올 때는 더 많이 내려옵니다. 아무래도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종목들 적자주에 있어서는 조금씩 익절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고, 너무 많이 밸류에이션이 고평가돼 있을 때는 일부 익절하고, 그 다음 또 내려온다면은 다시금 그 수량을 늘려가지고 주식수를 늘리는 그런 개념으로 가야 되는 것이 적자주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요 차트 하나 보시죠. 요거는 골드만삭스 차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에코티하고 반대 일드 있죠. 요거 자 코릴레이션이 아무래도 이렇게 상관관계가 되고 있는 것이 가장 네거티브한 수준까지 와 있다. 1990년대 이후부터 시작해가지고, 자, 그 정도로 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금리가 너무 많이 뛰고 있으니까 그에 따르면 아무래도 주가는 또 내려갈 수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현재로서는 하고 있죠. 자, 다음 요 차트 하나 보시면 요거는 일단 글로벌 CPI 있죠. CPI도 상당히 많이 올라왔다는 겁니다. 그와 더불어서 쇼텀 레이트 있죠. 단기 금리 자체도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그래서 지금은 다른 것보다는 CPI가 많이 올라갔으니까, 자, 아무래도 이렇게 단기 금리 자체가 계속해서 올라가지 않겠는가. 자, 금리 인상이 조금은 일어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자, 다음 요 차트 하나 보시면 요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펀드 매니저 설베에서 나타났던 자료인데, 자, 프라핏 있죠. 프라핏 익스펜테이션. 그래서 수익 기대치가 6번째로 큰 폭으로 상승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의 기업의 이익들이 많이 증가되고 있는 것이 현재 모습이다. 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다음 차트에 따르게 되면은 시장 자체가 소폭의 금리 인상에도 잘 대응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느꼈던 것은 금리 인하 사이클이 완료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현재 모습 속에서는 금리 인상으로 일단 돌아가야 되지 않나.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렇게 되는 이유가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가 상승세를 보이면서 이란 전쟁이라는 지정학적 충격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 그런 인플레이션 압력을 확인시켜주고 있죠.
그래서 물가 상승의 원인이 에너지뿐만 아니라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그는 물가 역시도 상승했다. 자, 그로 인해서 또 부분적으로는 주택 가격의 재상승세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이제 도로 금리가 인상되는 거 아니냐.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CME 배드 와치를 봤을 때 지금 아무래도 3주 전만 하더라도 3.75에서 4%로서 0.25% 금리 인상할 가능성이 거의 없었죠. 근데 10월 회의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이 현재로서 오늘날에는 50대 50으로 높아졌고 12월까지는 0.25%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79%에 달하고 있다. 완전히 바뀌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금리 인상이 이루어질 가능성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았다는 것들, 또 투자자들이 여러 가지 새로운 현실을 고려하는 과정에서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금리 인상이 있다고 해서 시장 자체가 그렇게 완전히 패닉에 빠지진 않는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다음 요 차트 하나 보시면 위에 있는 것은 먼슬리 차트인데 크루드 오일 차트죠. 그래서 가스 값이 이렇게 뛰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검은 게 가스 값이고 파란 거는 2년치의 기대 인플레이션입니다. 이도 마찬가지로 뛰고 있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유가가 뛰게 되면은 인플레이션은 뛸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요 차트 하나 보시면 2년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되고 있죠. 2012년도에 지금 3월 달에 2.43% 했던 것이 갑자기 뛰었다는 겁니다. 한 3% 가까이. 그때 뛸 때에 배드 펀드 레이트는 0.35%죠. 아직까지는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뛰었음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바로 인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2년물은 2.3%였고, 자, 그런 가운데 있다가 한참 있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모양이 있죠. 이 정도 가서 일단은 같이 2년물하고 같이 올라가는 모양이 있었다. 그래서 금리가 올라갈 때, 자, 그렇기 때문에 시차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이런 모양이 좀 나타나지 않겠는가 해서 시차가 있기 때문에 바로 금리를 갖다가 인상하지는 못한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그걸 갖다가 지금 이제 나스닥 100이라든지 성장하고 가치 레이쇼 있죠. 이걸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때 인플레이션이 많이 올라왔을 때, 그때는 약간의 일단은 눌림목은 있지만은 그다음부터는 주가는 계속해서 상승이 되었죠. 특별히 기술주는 더 많이 상승되었고 성장 대비 가치 레이쇼는 약간은 내려오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얘는 더 많이 갔고 자, 그런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이 여기를 갖다 완전히 돌파는 하지 못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약간이 낮아진다면 주가는 계속해서 달릴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강세장을 무너뜨릴 수 있는 채권 수익률과 유가 수준인데 제가 어느 정도 돼야만이 일단 강세장이 무너지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익률이 5%까지 상승하거나 아니면 유가가 배럴당 115달러를 넘어선다. 자, 그렇게 했을 때는 좀 위험하다는 거겠죠. 그렇게 했을 때는 GDP 성장률이 여러 분기 동안 1% 미만으로 떨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것은 호르무즈 해협이 조속히 개방되지 않으면 수익률이 곧 5%에 도달할 수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10년물이 5%에 도달하면 상당히 좀 위험하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 국제 수익률이 급등하면서 자, 극단적인 위험, 테일 리스크가 많이 커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경제적인 불확실성을 볼 때 공급 제약이 얼마나 심각하고 오래 지속될 여부를 지적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무언가 무너질 수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급격하게 변동할 때 자,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자, 그렇게 우려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가장 중요한 것은 또 배럴당 110달러를 넘어서는 것도 브렌트유가 자, 그렇게 했을 때도 아무래도 주가 자체에 좀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지수들이 사상 최고치 부근에 머물러 있는데 강력한 국내 총생산의 성장에 대한 지속적인 기대감 때문이다. 그렇게 골드만삭스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명목 세계 GDP 성장률이 2010년도에 5.9%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이는 지난해 4.7%의 상승한 수치가 되고 있다. 계속해서 성장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성장률이 상승이 되는 것은 기술과 에너지 부분에 놀라운 수익의 증가에 힘입은 것이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기술주가 계속해서 가니까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통신과 미디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술 부분이 S&P 500 지수의 85%를 차지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심화될 경우에는 주가는 또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채권 수익률을 이렇게 계속해서 급격하게 상승한다면은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기술주는 아무래도 더 많이 지금 이제 이렇게 금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니까 그런 측면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전 지역에 걸쳐서 나타난 모멘텀 랠리가 강력한 근본적인 이익 성장을 반영한 것이긴 하지만은 성장과 인플레이션의 조합의 약화로 인해서 시장의 조정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기도 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금리만 크게 안 올라가면 문제가 없는데 자, 금리가 5% 이상 올라가면은 조심을 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투자자들이 주식 매수에 쓸 현금을 쏟아내고 있다. 이러한 강세장 항목은 매도 신호라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말하고 있는데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역발상 신호가 포착되어서 투자자들에게 시장에서 빠져나오거나 최소한의 노출을 줄여야 할 시점일 수 있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데 투자자들이 주식 매수를 위해서 현금을 쏟아내고 있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증권이 펀드 매니저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FMS라고 부르죠. 자, 그에 따르면은 전체 포트폴리오의 현금 비중이 4.3에서 3.9로 떨어졌다. 그래서 현금 보유 비중이 4점 미만으로 떨어지면 매도 신호로 간주가 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좀 단순 요거만 가지고는 보기 힘든데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은행이 2011년 이후에 발생한 24건의 매도 신호를 분석한 결과 매도 신호 발생 후에 4주 동안의 평균 손실률이 1%였다. 같은 기간에 최악의 손실률은 29%였고 최고의 수익률은 4%였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이제 손실률이 더 많으니까 이때는 조금의 매도 관점에서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하트넷이 이야기했던 내용이 강세장의 항복이 거의 완료됐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6월 초는 차익 실현이 적합한 시기다. 그래서 채권 수익률이 조정폭을 결정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달리지는 못할 거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 투자자들이 주식을 대량 매수한 것 자체가 강세 신호처럼 들릴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 3월 저점 이후에 급등해서 지난주까지 한 19%가 상승했다는 것들. 그래서 S&P 500 지수가 인공지능에 대한 새로운 낙관론에 힘입어서 사상 처음으로 7,500을 돌파했죠. 많이 올라왔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그래서 낮은 현금 보유량으로 강세장 항복을 예고하는 신호로서 주식 주가 상승을 쫓는 투자자들의 곧 투자 여력이 고갈될 것이다. 자, 많이 올라와가지고 주가를 갖다가 주식을 계속 샀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다시 사기가 힘들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시장에는 실질적인 위험 요소들이 계속해서 도사리고 있다. 그래서 현금 보유량이 적으면 주가 하락 시 투자자들이 대처할 수 있는 완충 장치가 부족해지기 때문에 급격한 하락 위험도 높아진다. 그래서 현금 보유는 어느 정도 해야 된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과거에도 종종 하락세로 이어졌던 극단적인 낙관론을 시사하기도 하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세계 경제에 대해서 낙관적이다. 그럼에도 갑작스러운 경기 둔화, 불황을 예상한 투자자는 단 4%밖에는 되지 않는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물론 불황으로 가는 건 아닌데, 자, 그렇게 해도 지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금 매수로 일단 돈들이 들어오기가 좀 힘들지 않겠는가.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도이치뱅크에 따르게 되면 투자자를 왜 계속해서 저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최근에 증시를 보게 되면은 금리 인상, 높은 유가, 고질적인 인플레이션 그리고 메모리 관련 기업들의 주가 하락 여러 요인들이 투자 심리에 부담을 주면서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이치뱅크는 고객들에게 저점 매수를 지속하라 이렇게 조언하고 있죠. 이게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S&P 500과 나스닥 종합지수 마이크론이 월요일에도 이틀 연속 하락세를 보였고 시게이트 때문에 메모리 관련 주식들이 하락세를 주도를 했죠. 자, 유가도 마찬가지로 $100 이상을 유지하고 있고 자, 30년 만기 국채 수익률 역시도 1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서 근접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약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되면은 시장의 상승장이 끝날 수도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월가에서 가장 낙관적인 전망을 내줬던 사람들조차도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이치뱅크는 저가 매수 기회로서 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이 현재로서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도 똑같은 말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저가 매수할 때지 물량을 다 털고 나갈 때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주요 원인을 봐야 되는데 결론은 일단 센트럴뱅크 있죠. 중앙은행들이 아직까지 금리 인상을 시작하지 않았다는 것들. 그 다음에 이번 금리 인상 역시도 폭 자체가 1970년이나 2022년도와 같은 유가 충격도와 비교한 미미한 수준이다. 자, 그만큼의 금리 인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 다음 최근에 인플레이션 수치 상승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 지표는 여전히 견조하다는 것들. 그래서 근본적인 요소에 뚜렷한 변화가 없다. 펀더멘털의 변화가 없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위험 자산의 회복력은 특별히 놀라운 것이 아니라 최근에 수십 년간의 역사적 기록과 일치하는 수준이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크게 걱정할 것 없다. 이게 맞는 말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뛰고 있고 지금 유가도 뛰고 있고 인플레이션도 뛰고 있고 자, 그와 더불어서 지금 가장 중요한 금리도 뛰고 있는데 자, 근본적인 원인은 호르무즈가 일단 갇혀 있기 때문에 그만 뚫리면 뭐 어느 정도는 다 해소가 되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변화는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AI 관련 주식 자체가 여러 위협 속에서도 강세장을 지통하는 데 일조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이 지나치게 불균형해진 것은 아닌지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약간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S&P 500 지수의 좁은 범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즉 말해서 마켓 프레스가 상당히 좁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가는 종목만 간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TMT 즉 기술, 미디어, 통신 이런 기업들만 가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아마존, 테슬라 요거까지 합하게 되면은 요번에 상승했던 것이 한 87%가 요쪽에서 나왔는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S&P 500의 상승분의 87%가 차지했던 바로 그 시장 부분들이 S&P 500 지수에서 약 5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기술주가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시장은 중동 분쟁, 유가 상승, 채권 수익률 상승과 같은 잠재적 위험을 무시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긴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요인들이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시장 부분, 즉 고점 대비해서 14% 하락한 경기순환 소비재 관련 주식들은 이러한 압력을 감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만 아무래도 지금 특별하게 갖고 있는 거지. 나머지 부분들은 거의 다가 지금 잘 안 가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강세론자 입장에서 본다면 실적이 좋으니까 주가가 가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또 다르게 좀 해석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AI 인프라 관련 기업들, 에너지 기업 그리고 전체 S&P 500 그리고 AI와 에너지를 제외한 나머지 S&P 기업들 자, 이런 것들의 2027년도 실적의 전망치에 상향 조정의 추세를 그래프로 나타내고 있는데 자, 그걸 한번 보시게 될 것 같으면은 AI 있죠. AI는 지금 현재 35% 정도의 2017년도에 실적 전망치가 되고 있고 에너지 같은 경우도 한 20% 정도 되고 있다. 반면에서 S&P 500은 거의 지금 현재 한 10%, 5%밖에 되지 않고 있죠. 성장률 자체가. 그 다음에 AI고 에너지를 제외한 것들은 거의 올라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결론은 AI만 달리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투자할 곳은 역시나 AI밖에 없다. 저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펀더멘털 자체가 큰 수익을 예고한다 하더라도 주가는 과열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TD코인도 마찬가지로 헤지펀드들이 전체 시장 노출액의 20%를 반도체 주식에 투자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무 한쪽으로 쏠렸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높은 상승의 모멘텀을 보이는 롱숏의 바켓스 전략, 가장 꾸준히 높은 좋은 성과를 내는 종목을 보유하고 가장 부진한 종목을 공매도하는 전략인데 오늘까지 3개월 동안에 20%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한 적이 11번밖에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단지 일단은 주가 가는 것이 반도체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이러한 극단적인 급등세의 평균치를 훨씬 더 뛰어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승세가 근본적으로 추세가 위협받기 전에 상당한 하락 여력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너무 쏠릴 때는 좀 조심을 해야 된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이제 내년에 AI 투자액이 1조 달러, 미 GDP 한 3%나 달하고 있는데 이렇게 갖다 부어가지고 ROI가 되느냐, 정말로 인베스트인 만큼의 투자가 될 수 있느냐,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배당 주지 않고 이런 거 다 갖다 붙고 있죠. 채권까지 찍어가지고 하고 있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사가 달려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입장이 있다. 좀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런 것들은 뭐 좀 기우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또 엔비디아에 대한 경고가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경고가 있는데 그 이유를 보게 되면 엔비디아의 사업의 약 절반이 한 5개 회사로부터 나온다는 빅테크로부터 나오는데 이 5개 회사의 프리캐시플로의 창출이 올해 0에 가까워지고 있다. 즉 계속해서 뭐 투자를 많이 하니까 돈이 없죠. 자, 그런데 엔비디아 주식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나리오는 여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의 절반이 계속 성장하려면은 그 고객사들에게 프리캐시플로가 마이너스가 되거나 아니면은 그 창출이 계속해서 가속화돼야 되는데 자, 그렇게 되기가 힘들다는 거겠죠. 자, 마이너스까지는 안 되고 지로가 되고 있고 아무래도 창출이 가속화되는데 가속화되기는 아직까지는 좀 힘들고 자, 그런 것들이 상당히 복잡한 상황이다. 그래서 엔비디아 주가가 다른 반도체 기업들에 비해서 부진한 이유 중에 하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얽히고 설켜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채권의 금리에 관한 이야기인데 대형 기술 플랫폼 기업들은 채권의 매수자를 찾는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고 있지만은 채권의 발행 기업들은 점차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채권 발행 범위를 넓히고 있다는 겁니다. 자, 전 세계적으로 전쟁과 막대한 재정 적자 그리고 여러 산업 원자재의 부족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중되는 가운데 전 세계 금리가 수년간의 최고 수준으로서 상승이 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자, 시장 자체에서 채권 시장이 너무 파티가 시끄러워지면은 경찰에 신고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것이 채권 감신단 아니면 채권 자경단이라 부를 수 있는데 자, 경찰이 파티 참석자들에게 음악 소리를 좀 줄여달라 그렇게 부탁하는 것으로 끝나기도 하고 때로는 파티를 해산시키기도 한다. 너무 많이 일단은 재정적자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자, 이런 식으로 일단 금리가 계속해서 상승되게 되면은 채권을 갖다 팔아버린다는 거겠죠. 자, 그렇게 했을 때는 시장이 상당히 지금 이제 안 좋은 모양이 나타날 수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IPO죠. 지금 이제 스페이스X가 문자대로 1조 7,500달러의 시가총액으로 상장하고 오픈AI, 그다음 엔트로피 이런 것들이 1조 달러 내외로 상장한다면 S&P 500의 전체 시가총액의 7%가 해당이 되고 있는데, 자, 그 정도로 시가총액의 지수에 편입할 것이라는 보장은 또 없다는 겁니다. 곧바로.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S&P 지수가 상장 기업의 주식 가치만을 가중치로 사용하기 때문에 초기에는 상장 주식수가 적을 수가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거래가 성사되면은 초대형 시가총액 기업들의 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근본적으로 가격이 비싸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런 것들보다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렇게 했을 때 지금도 테슬라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이 되고 있죠. 자, 그 이유는 이런 거 팔아가지고 스페이스X에 이런 데다가 갖다 넣을 가능성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다른 주식들이 이런 주식들 때문에 조금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들. 자, 그런 것들이 조금 왔다 갔다 하면서 손바뀜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이쪽으로 또 쏠림이 될 수 있다. 자, 그런 것도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지금 GDP 대비해가지고 기업의 이익률이 있죠. 그 자체 꾸준하게 계속해서 성장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기업의 이익률이 성장이 되고 있는 한 주가가 그렇게 무너지진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약간의 눌림목이라든지 왔다 갔다 하는 변동성이 있겠지만 이거 자체가 하락세다 이렇게 보긴 힘들겠고, 자, 어느 정도 조정이 있은 다음에는 주가는 다시금 반등할 수 있으니까 이 조정기에는 우리가 분할 매수 관점에서 들어가는 그런 도이치뱅크 이야기가 맞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